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과 동유럽에 집착하고 있는 러시아의 두 나라로 지금 사태가 정말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럽과 인도-태평양 두 지역 그중에서도 우크라이나와 한반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략에 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좋은 의견에 댓글을 달시면 운이라도 행운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두 나라 모두 공교롭게 지정학적 위치가 흡사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네프르 강을 기준으로 서쪽은 친서방 동쪽은 친러시아적인 정치 지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한반도는 휴전선을 기준으로 아예 나라가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최근 국제 정세는 러시아가 극동지방에서 힘을 빼고 유럽에 치중을 하고 미국은 유럽에서 힘을 빼고 아시아 지역에 힘을 쏟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과 러시아가 긴장을 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대중국 견제 전략의 공동명분을 만들고 뒤로는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한반도의 명운이 크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정세가 돌아가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제2의 의화단의 난 최근 국제 정세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난 2011년 영국 카비스베이에서 개최됐던 G7 정상회의입니다. 일부 지정학자와 역사학자들은 당시 영국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을 두고 이것은 제2의 의화단이 난의 모습이 연상된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이런 분석에 대한 이유는 회의의 주된 내용이 서구 선진국들이 영국에 모여 중국을 견제하는 논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역사 중 가장 큰 굴욕 중의 하나는 1899년에서부터 1903년 사이에 있었던 의화단의 난 사건입니다. 중국에 있어서는 몽골의 침입과 만주족의 침입 등과는 비견도 할 수 없는 굴욕적인 사건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당시 중국에서는 서양인들을 배척하고 특히 서양인 선교사들과 외교관 가족들이 의화단에 의해 대거 희생되는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천국 당국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 호주, 러시아, 심지어는 러시아의 권위로 당시 대한제국까지 중국에 의화단을 진압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서구 열강국 중에서 러시아가 포함돼 의화단과 청나라를 진압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2011년 카비스베이에서 개최된 G3분 회담에 참가한 나라들이 이 의화단의 난에 참가한 나라들과 완벽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G7 멤버가 아닌 의화단이 난 당시 의화단을 진압했던 호주인도 심지어는 한국까지 초대를 했던 것입니다. 세 분 회담에서 마지막 하나 빠진 나라는 바로 러시아인데요. 놀랍게도 G7 정상회담이 맞춰지자마자 스위스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때문에 지난 2011년 G7 정상회담은 완벽한 제2의 의화단이 난이 앞서 진행되고 있는 서방 국가들 간의 연합의 모습이 재현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드러나는 모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크림반도 강제점령 사태나 발리 사건 등의 이슈를 토의하기 위해 두 정상이 모인 것으로 해석되지만 내막은 누가 인도-태평양의 패권을 차지할 것이냐, 누가 동부 유럽의 패권을 장악할 것이느냐를 두고 일종의 회담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은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한반도를 두고 일종의 가스라 테프트 밀렵과 같은 것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세력권에 들어가게 되고 한반도 전체는 친서방의 통일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크라이나와 한반도의 크게 달라질 운명. 우크라이나와 한반도는 유사한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국토를 반으로 가르는 드네프르 강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에 각각 친서방과 친러시아 두 개의 세력권이 나뉘어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두 세력을 두고 현재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가 동진을 하는 대신 한반도가 통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앞두고 극동의 수많은 병력이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반면 미군은 별로 파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주요 병력들을 동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는 흑해 일대에는 해리 트루먼 후 한 대의 항공모함만 배치시켜 놓은 반면 한반도 인근에는 아브라함 링컨 XS 칼빈슨 로널드 레이건 아메리카노 등 5대의 항모를 배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무력 충돌을 앞두고 이렇게 심한 병력 차이가 나는 것은 두 강대국 간의 합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가 뒤로 한반도와 우크라이나를 두고 세계 패권의 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토리노 티어스의 기고문을 통해서 북한의 친미 정권 수립 혹은 통일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여 거대한 파장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베이징과 중국 핵심 지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위치에 놓였기 때문에 대중국 패권 전략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완성을 볼 수 있는 입지인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북한의 입지 특성과 흡사합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국토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까지 단거리 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와 러시아로서는 매우 치명적인 위치입니다. 중국에게 북한과 같은 입장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어 군사력 증강이 이루어지게 되면 꼼짝없이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무기력해지는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를 핀란드와 같은 중립지대화를 하던 아니면 강제적 경합을 하여 지정학적 안정성을 꾀하던 둘 중에 한 가지 형태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 북한과 우크라이나의 제조업 기지와 지금 미국은 공급망 다변화가 새로운 핫이슈입니다. 세계적인 질병 사태로 불어난 현금 유동량으로 인해 급속한 인플레이션이 촉발되자 소비력이 크게 올라갔으나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고 중국에 지속적으로 공업단지를 짓게 된다면 중국은 바야흐로 미국을 뛰어넘는 제1위의 패권 국가로 성장할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세계는 세계의 제조업 공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저임금, 고효율 노동 집약적인 생산 라인이 필요하지만 더 이상 중국을 밀어줄 수 없는 국제정치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막강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서유럽에 공급할 수 있는 제조업의 부활을 통해 러시아 경제의 대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러시아는 4,400만 명의 우크라이나와 인구 1,000만 명의 벨라루스를 러시아의 경제권에 통합시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제조업 기지의 건설을 꿈꾸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동 가능한 인구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자본 기술력과 우크라이나의 노동력을 합치게 되면 서유럽에 공급할 수 있는 공급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이 필요한 상황으로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많은 국가들이 중국을 대체할 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이러한 나라들 대부분이 모두 비민주주의 국가일 뿐 아니라 군부 세력이 장악한 나라들이라서 언제든지 손바닥을 뒤집고 중국과 연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태평양의 안보가 매우 중요한 미국에게는 위험 요인이 되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가장 적합한 지역은 북한인 상황입니다. 북한 전 지역이 개성공단을 추진하게 되면 고품질의 제품을 저임금으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계획을 위해서 개성공단 2단계 황금평 신의주 나진 선봉 원산 일대가 거론됐으나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 상황과 여전히 안보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어 장기 유보된 상태입니다. 개성공단은 2003년 6월에 착공을 시작해서 2004년 12월에 생산을 시작한 기적적인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제품들의 수출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원산지 표기가 써져서 개성공단의 경쟁 국가인 동남아시아 각국들로부터 무역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최근 급격하게 번지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대란 현상은 북한 지역의 개방과 남북 통일을 촉구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옵니다. 네 번째, 러시아의 질책은 복귀. 현재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테이블에 끼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GDP는 대한민국보다 낮지만 무시할 수 없는 국토 면적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천연자원을 갖고 있지만 영미권의 서방국들은 러시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원래 러시아는 G7의 멤버였으나 크림반도 강제병합 사태 이후 축출됐고, 이후로 러시아 루블화 가치 폭락을 시작으로 러시아는 국제적 위상을 잃어갔습니다. 최근 천연자원 가격 폭등 현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가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안정과 나토와 러시아 간의 평화조약 체결 그리고 대중국 압박 전선에 러시아가 참여하게 된다면 러시아는 다시금 G7 멤버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2020년 트럼프는 즉흥적으로 G7 확대에 늘 언급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를 반중국 연대에 참여시키고자 한 것인데요. 하지만 독일은 러시아의 참가를, 일본은 한국의 참가를 반대하며 무산됐습니다. G7의 확대 개편에서는 호주와 한국이 거론되어 진화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러시아까지 끼게 되면 10개국 체제로 확대 개편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의화단이 난에 참전했던 대한제국. 1899년부터 1903년 사이의 의화단이 나는 서구 열강 8개국과는 별도로 고종 황제는 제국주의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은 의화단의 난에 러시아의 백을 믿고 압록강 이북의 간도 지방을 대한제국의 영역으로 포함시켜 놓고 행정조직을 파견하였습니다. 뿐 아니라 요동과 선양동천 일대까지 진출을 하여 교전을 했었고, 또 대한제국은 당시 국한 문서에 삼천리 국도라는 표현을 지우고 은근슬쩍 사천리로 받고 한반도를 넘는 만주까지의 수북을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러일 전쟁과 동시에 이러한 움직임은 무산됐고 일제히 이에 우리 군대가 해산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고종은 병자호란으로 인한 삼전도의 치욕을 씻을 수 있는 기회라 여기고 우리 군을 끌어들일 생각까지 했을 정도의 역사가 남아있습니다. 제2의 의화단의 난이 찾아오고 있는 지금 한국의 국토가 1.5000리로 잘 지어진 우리 강토를 통일을 이룩하여 삼천리로 혹은 구이산 사천리 고토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전력TV의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크라이나에서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